사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느라고 오늘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요. 또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얼굴 뵙고 또 강의를 진행하게 되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신중년을 위한 재무 관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쪽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오늘 강의는 1,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0분 정도 진행한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쉬고 다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요.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소비자, 여러분들 같은 일반인들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세요? 근데 뭐 마스크를 쓰나 벗으나 사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마스크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벗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예 벗었습니다. 예,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일반 금융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공단이랑 같이 그 공단에 계시는 재무 설계사, 상담사분들을 위한 재무 교재를 이제 저술을 하였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과 조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어떻게 하면 돈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로 길게 시간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왜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무 설계는 왜 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늘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나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환갑 60세라는 건 노인이 되었다는 그 문턱으로서 여겨졌어요. 이 노인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으로 잘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사회활동을 다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이제 버신 돈으로 이제 나머지 생애를 꾸려가는 그런 시기죠. 근데 말이죠. 요즘 60세는 노인이 아니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도 이 강의 신청을 받을 적에 여기 이제 과장님께서 60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다.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좀 오셨지 않으셨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뵈니까 제가 보기엔 한 40대, 50대 언니 오빠들을 제가 모시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의료가 이제 점점 발달하고 생활이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옛날에 60세는 이제 더 이상 노인이 아닌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이를 새롭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60세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 있나요? 예, 60세는 이제 청년입니다. 예,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회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그다음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연령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79세까지가 중년이고요. 80세 이후부터를 노년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 유엔의 연령 구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계로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정년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평생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 이건 사실 좀 빠른 편입니다. 50세 정도로 이제 은퇴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평생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아예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은퇴 연령은
70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회 활동을 하시고 경제 활동을 하시고 하면서 돈을 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0세는 절대로 이제 노인이 아니다. 오히려 새롭게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세가 아무리 이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건강한 나이라고 할지라도 아이의 그런 장애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60세의 나이에서도 항상 우리를 위협하는 재무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위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장수 위험입니다. 장수, 오래 산다는 뜻이죠. 근데 왜 위험이라고 할까요? 왜 장수를 위험이라고 할까요? 예, 그건 말이죠.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한 80세 정도 살 거라고 생각하고 노후 자금을 잘 준비해 놨어요. 근데 막 살다 보니까 80세를 넘어서 90세, 100세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모아놨던 돈에 비해서 삶의 길이는 훨씬 더 길어졌죠. 20년만큼 돈 없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20년만큼 더 빈곤하게 살아야 돼요. 장수 위험이라는 건 이런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생각했던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생활비, 더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게 될 위험이요.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의료비 위험입니다. 의료비 위험 부분은 사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슨 위험이죠? 예, 금융 사기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60대, 50대쯤의 나이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 직장에서 갓 은퇴하신 때라서 돈이 많아요. 뭐 퇴직금이든 여태까지 일하면서 버셨던 돈들이든 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조금 취약한 상태예요. 좀 외롭다는 마음이 들고 누군가 잘해주면은 거기에 금방 넘어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나이 때는 금융사기 위험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통계에 그 1인당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약 9천만 원 정도로 지금 조사되어 있는 걸로 적혀 있는데요. 절대로 이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니죠. 약 1억 원에 상당하는 돈이니까요. 금융사기를 당하는 거는 순식간이어도 잃어버리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돈은 향후에 저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평소 이런 금융사기 수법을 잘 숙지해두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보시는 뭐죠? 예, 바로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합리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노후를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를 활동기, 두 번째를 회상기, 마지막을 간병기라고 합니다. 활동기는 지금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처해 계시는 시점이죠. 활발하게 사회 활동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이전까지 바빠서 일하느라 못했던 것들, 취미 생활도 능동적으로 즐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한 60대까지 지속된다고 봐요. 뭐 더 건강하신 분들은 70세 뭐 중반까지도 이어지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점점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회 활동의 범위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친구분들이 먼저 이제 떠나신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회 활동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나의 주택 규모라든가 생활 반경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점점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끝은 내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은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간병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간병기라는 게 나는 없었으면 좋겠다. 간병기 없이 이제 편하게 끝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간병기를 겪으셔야 할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 시기는 뭐 치매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크게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노후 생활은 활동기, 회상기, 그리고 간병기로 나누는데요. 이 세 가지 시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지출입니다. 이 모든 시기에서 항상 생활비 지출이든 의료비 지출이든 돈은 항상 쓰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의 수입, 소득은 어느 시기까지 발생할까요? 어느 시기까지 여러분 돈 버실 수 있죠? 예, 활동기까지. 그렇죠? 활동기까지 여러분들은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버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60세까지 아니면 뭐 더 건강하신 분들은 70세 중반까지 제한되어 있는데 지출은 계속 나가요. 그리고 간병기에 처하시면은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서 지출 규모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 규모와 지출 규모에는 필연적으로 격차가 따르게 됩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지 미리 이제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재무설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설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일확천금의 꿈을 버리는 겁니다.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그 먼 길 와서 여기까지 온 거는 다 좀 큰 돈 벌 수 있는 비밀, 뭐 어떤 좋은 상품 이런 거 듣기 위해서인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저 완전 헛걸음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제 일확천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네, 저 여기 안 있죠. 저 돈 이미 왕창 벌어가지고 뭐 여기 있지 않고 뭐 협재해수욕장 뭐 이런 데 가서 지금 뭐 바다 보고 있겠죠. 뭐 아니면은 뭐 제가 굉장히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일확천금의 비결을 이 시간에 좀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줬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한 뭐 1억, 10억 이렇게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다 알려두고 다녀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10억씩 벌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부자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10억 벌면 여러분들 부자 된 건가요? 예, 당연히 아니죠. 예, 부라는 거는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일확천금의 그런 기회라는 건 쉽게 오지 않고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정말 운이 좋은 경우 이제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걸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근데 이런 걸 믿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간절한 그런 게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남 모아둔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앞으로 살 길은 굉장히 구만리 같은데 이 모자란 돈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마음이 조급해요. 그리고 또 지금 산 그 생활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좀 돈이 좀 더 있었으면은 더 마음껏 쓰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확천금의 기회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기 있는 사기꾼들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지금 사기 사례 2개를 제가 소개해드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리딩방 사기가 뭔지 아시나요? 그 사기꾼이 자기가 이제 미래에 올라갈 주식을 알 수 있대요. 그거를 추천해 주겠대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 카톡방이든 뭐 밴드방이든 이렇게 메신저 방으로 초대를 해요. 근데 공짜로 초대하는 건 아니고 뭐 회비를 받아요. 회비를 받아서 초대해 놓고 주식 같은 걸 추천해 주죠.
그래서 추천받은 주식에 투자했는데 성과가 안 좋아요. 수익률을 이 사람이 이제 광고했던 것만큼 안 나요. 그래서 짜증나서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잠적을 해버려요. 여러분들은 돈만 날리고 이상한 주식에 투자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상화폐 사기인데요. 요새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가상화폐 붐이 굉장히 일고 있죠.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뭐 가상화폐 투자를 한번 해보셨거나 아니면 투자를 권유를 받으셨거나 아마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기꾼들은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그런 유명한 가상화폐를 추천하지 않아요.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자기네 나름의 그 코인을 추천하고요. 이 코인에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속여요. 근데 실제로 이제 코인에 투자하면은 사실 이 코인은 아무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이고 그 사기범들은 잠적을 해버리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구체적인 이 사기 수법들이 아니라 이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의 그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요. 재무 설계는요, 그런 쉬운 길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심리적으로 취약성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할수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특강 순서,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돈이 굉장히 여기저기 아마 흩어져 계실 거예요. 은행에 얼마 있고, 뭐 저은행에도 얼마 있고, 또 뭐 증권사에도 얼마 있고, 이런 돈들을 여러분들이 싹 모아서 한꺼번에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부족 자금, 아까 이제 실제 수입이랑 그다음에 지출이랑 그 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수입이 지출보다 조금 적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격차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격차를 모으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 바로 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다음에는 노후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인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보험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사기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하면 조심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흩어진 내 돈 찾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대략 몇 억 정도 있다 이 정도는 아시지만 1억이래. 뭐 1의 자리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근데요, 선생님들, 저는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1의 자리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저희가 왜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후 부족 자금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산이랑 부족 자금이랑 뭔 상관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죠. 재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후 자금을 쓰시게 될 돈이에요. 따라서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해 두시면은 부족한 노후 자금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 문제입니다.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속에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게 물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데요. 미리 재산을 정리해봤자 뭐 상속할 만한 재산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배우자가 있으실 경우에는 10억,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없으실 경우에는 5억 정도는 이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제 상속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나는 재산보다 빚이 많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녀분들이 뭐 한정 상속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결정을 내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미리 재산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은 이 자녀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끼리 뭐 재산을 분할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 정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60세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미리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그 재산 찾는 방법은요, 모든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재산이 크게 이제 자산이랑 부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그 재산 찾는 방법은 그 금융회사에 있는 그런 재산에 국한되어 있어요. 따라서 뭐 부동산 같은 실무 재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친구분들과 이제 주고받으신 뭐 대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 방법을 통해서는 확인하실 수 없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요, 계좌 통합 관리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뭐 은행이면 은행, 증권사면 증권사, 뭐 아니면은 뭐 저축은행, 뭐 상호신용금고 이런 곳에 저축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예금을 몽땅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사이트는 이제 PC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 있죠?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앱으로 들어가서 이제 재산을 확인한 그 화면도 제가 실어드렸는데요. 숫자는 뭐 다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어디 은행에 얼마씩 있다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냐?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라고 치시거나 아니면은 어카운트 인포라고 쳐주세요. 혹은 제가 인터넷 주소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걸 치시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걸 이용하시다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 번호로 전화를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아까도 계속 이제 설명드렸듯이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상호금융에 있는 나의 재산들을 몽땅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증권사에 맡긴 뭐 주식계좌에 맡긴 그런 돈까지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건 활성화된 계좌뿐만 아니라요, 휴먼 예금까지도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서비스 하나만 있으면요.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조회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내가 쓰시고 계신 카드, 뭐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있잖아요. 이런 거 쓰시면은 포인트가 적립되거든요. 이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도 이 사이트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정보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출이라던가 보험까지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에 조회가 됩니다. 다만 이제 모든 보험이나 이제 대출이 조회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대부업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뭐 화재보험, 뭐 배상책임보험 같은 것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서비스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것도 이용하시려면 먼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그리고 공동인증서라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사항은 이 사이트는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9시부터 뭐 10시, 9시부터 11시, 혹은 9시부터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오후 9시예요. 이렇게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낮 영업 시간에 이용을 하셔야지 헛걸음하지 않고 헛고생하시지 않고 내 자산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연금 갖고 계시죠? 연금 가입되어 계시죠? 어떤 연금들 가입되어 계신가요? 아마 국민연금들은 다들 이제 갖고 계실 거고, 예, 공무원 연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연금이라는 걸 부어줘가지고 퇴직연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평소에 뭐 연금저축이라든지 이런 개인연금들을 활용하신 분들, 또 이런 연금자산도 개인연금자산도 갖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바로 이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이랑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인데요. 이 두 사이트에서는 이런 여러분들 연금 자산을 미리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각각.
그래서 뭐 둘 중에서 이제 편하신 사이트, 뭐 더 마음에 드시는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사이트에서 그 조회 가능한 연금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거는 양 사이트 모두 똑같습니다. 뭐, 국민감독원 사이트든, 뭐 국민연금 사이트든요.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도 양쪽에서 똑같이 조회가 됩니다. 다만, 이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거 갖고 계시다 하시면은 국민연금, 내연금 사이트보다는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이용하실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기서만 이제 조회가 되거든요. 이 사이트의 장점은 그냥 하나의 연금, 뭐 하나의 국민연금, 하나의 퇴직연금, 뭐 하나의 개인연금 요걸 조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연금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금을 한꺼번에 받았을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요것도 조회가 가능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이 사이트의 또 다른 장점은요. 재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후 설계를 하기는 조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 훨씬 더 편하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죠. 이 두 사이트는 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로도 제공하고,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대면으로도 제공합니다. 다만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만 상담을 하고 있어요. 재무 상담을. 대면 상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시 여의도에 이제 오시지 않는 이상 대면 상담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단지사, 물론 이제 전국 공단지사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재무 설계 상담을 해주는 지사들이 있어요. 다행히도 그 제주도에는 그 제주지사랑 서귀포지사 둘 다 이제 재무 상담이 가능한 걸로 조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본인의 연금을 확인하시고 나는 좀 연금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싶으실 때는 방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이트도 아까 사이트랑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 핸드폰이랑 공동인증서는 항상 필요하십니다. 인터넷으로 자기 정보를 확인하실 때는 항상 4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연금 조회를 하려면은 그 전 금융권에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이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각 이제 금융회사에서 연금 정보를 이 사이트에서 끌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3영업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고 신청을 한 다음에 한 3일 정도 기다리셔야, 정확히는 3영업일 기다리셔야 본인의 연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지만 7월 28일 수요일에 제가 연금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8월 2일 월요일에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 이 부분은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보험이랑 대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신용정보원이라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의 대출과 보험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조회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이제 크레딧 포유라고 해가지고 거의 모든 금융권의 대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계좌 정보 확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체 대출은 조회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는 대부업체 대출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건 좀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연체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채권 추심 권리가 뭐 여기 은행에서 뭐 여기 대부업체로, 여기 대부업체에서 다른 대부업체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정보도 이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국세 연체 정보도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소득세를 연체하셨다든가, 뭐 지방세를 연체하셨다든가 이런 정보도 다
크레딧 보유에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의 보험들, 보험 가입 현황을 또 여기서 이제 조회하실 수가 있죠. 이 사이트는 아까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 전화로도 본인의 이제 신용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신용정보 상단 밑에 본인 신용정보 음성 조회라고 해서 1544-6640 이 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 인터넷 사용하기 너무 힘들다. 휴대폰 쓰기도 힘들고 공동인증서 쓰기도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저 번호로 전화를 거세요.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후 부족자금 알고 모으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께 이제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산이라는 건 이제 미래에 여러분들이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되죠. 그럼 이제 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이제 인생에서는 항상 이제 지출이 발생하지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은 또 제한되어 있고요. 우리의 자산도 어떻게 보면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에 비해서 우리의 수입 부분, 자산과 미래 수입의 가치의 합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출에 비해서 적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 설계를 하면서 해야 할 일은 이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수입에서 부족한 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단순해 보여요. 근데요, 생각보다 문제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 걸까요? 왜 어려운 걸까요? 일단은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보면은 미래 지출, 미래 생활비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사실. 미래 의료비가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먼 미래의 일을 상정하는 거다 보니까 뭐 물가 상승률이나 수익률이나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서 실제로 노후 부족 자금이 얼마인가 이걸 계산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한 두 가지 대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한번 이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그리고 가장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그 무료 재무설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에서는요, 이렇게 노후 상담이 가능한 상담사가 이제 상주하는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지사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지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미리 전화를 한번 주시고 나 재무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해서 이제 약속을 잡으시고 만나셔가지고 내 자산이 이제 얼마고 난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인 상담을 여러분들에게 맞춰가지고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뭐 전화 상담이 싫으신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부분 한 꼭지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통계를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상담이 받으면 좋긴 한데 또 여러분들 중에서 그만큼 또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 생업이 바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연금공단까지 가서 재무설계 상담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비록 이제 상담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세상에 발표된 통계를 참고해가지고 내가 이제 얼마를 좀 더 벌면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NH투자증권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이제 자료인데요. 그 사람의 이제 소득 수준별로
은퇴 자금이 이제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를 더 모아야 하는지 이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요, 월 노후 생활비를 부부 기준으로 매월마다 227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을 했고요. 이 가정하에서 필요한 은퇴 자금이 얼마냐? 총 5억 3,11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모두 다 모아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만약에 이 중산층에 계신 분이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셨다 하시면은 이미 그 중에서 1억 6천 얼마는 미리 준비하신 셈이에요. 퇴직연금을 갖고 있다? 그럼 평균적으로 7천 얼마는 미리 준비한 거예요. 개인연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4천 얼마는 미리 준비한 거예요. 따라서 이 세 연금을 모두 갖고 있을 경우에 추가로 모아야 될 부담은 한 2억 4천 정도로 크게 줄어들어요. 이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시는지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서 나는 서민에 가까운가, 중산층에 가까운가, 고소득층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중산층에 가까우니까 뭐 한 5억 얼마 모아야 되겠구나. 나 국민연금 있으니까 뭐 한 다른 건 없으니까 뭐 한 4억 얼마, 뭐 3억 얼마 이렇게 모아야 되겠구나. 대충 어림에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통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뭘 더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연금을 활용할수록 뭐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이런 여러 연금을 활용하면 활용하실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아야 할 은퇴 자금의 노후 자금의 부담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연금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경우에 중산층 같은 경우에 5억 3천을 모아야 돼요. 근데 연금 3가지, 국민, 퇴직, 개인을 모두 활용하신 분은 2억 4천만 모아도 돼요. 이것처럼 평소에 연금을 잘 활용해 두셨으면 노후를 준비해야 될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국민연금의 역할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서민, 중산층, 고소득층 모두 지금 다 퇴직연금이랑 개인연금의 비중은 뭐 소득 수준이 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물론 서민 같은 경우에 뭐 퇴직연금만 1,5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고소득층 같은 경우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물론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차이는 국민연금의 차이예요. 서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근데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얼마예요? 3억이나 국민연금에서 줘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계셔가지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셨어요. 고소득층일수록. 그리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도 다른 그 계층보다 훨씬 더 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노후 준비를 튼튼히 잘하고 싶으시다? 그럼 일단 국민연금의 보장부터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유가 되면은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다른 연금을 추가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통계의 교훈 2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담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노후 부족 자금이 이제 얼마인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노후 부족 자금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쉽고 빠른 길, 노후 준비를 하는 왕도는 사실 없습니다. 저도 정말 가르쳐드리고 싶은데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다 알고 계시는 진리를 그냥 정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뭐 다 뻔한 것들이죠. 더 늦게, 더 오랫동안 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른 자산들, 수익률을 높이려고 해봐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으면 쓰는 거라도 줄여야죠. 생활비 줄이고 지출 다 뭐 새는 돈 다 틀어막고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이 있다면 이자가 불어나기 전에 빨리 빚을 갚아버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노후 부족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은 왕도가 없고 이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정도는 이 4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4번째 장은요, 연금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계산한 노후 부족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국민부터 활용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되고 여러분들이 낸 돈에 비해서 가장 많은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신 경우에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평소 납입하셨을 때 이제 많이 내시고 오래 내셨으면은 많이 받으셨겠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지금도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받은 반환 일시금을 다시 공단에 반납하는 겁니다. 반환 일시금이라는 거는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을 때 연금공단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간 납부했던 돈을 돌려주는 걸 말하는데요. 현재는 여러분들이 만 60세 이상이 되셔야지만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1999년 이전에는요, 가입 자격을 상실한 지 1년 이상만 되면 무조건 반환 일시금을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때 받으신 돈을 만약 받으셨다면 다시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혹은 뭐 납입하신 기간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방법은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자격은요, 여러분이 만 18세가 되신 시점부터 만 6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득이 생기시면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될 의무가 생기죠. 납부하셔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실직이라든지 뭐 휴직이라든지 뭐 퇴직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경력 단절이 되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입 예외라고 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이 시기 때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 시기 때는 여러분들의 가입 기간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내시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 해도 또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국민연금공단한테 만 60세가 되어도 계속해서 연금을 내겠다. 그래서 가입 기간을 늘려보겠다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은 만 18세에서 만 60세까지예요. 하지만은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면은 60세가 넘으셨을 때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가 있고요. 가입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입 기간이 10년을 못 채우셔서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수령하셔야 할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으시다면 계속 납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제도는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실 여력은 안 된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연금이 굉장히 궁한 것도 아니다. 뭐 자녀들이 충분히 뭐 용돈도 주고 기존에 내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생활비를 마련하실 수 있다. 하시면은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을 뒤로 늦추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만 65세가 되시면은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시점을 1개월 늦출 때마다 연금이 0.6% 늘어납니다. 최대 5년 동안 늦출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연금이 36%나 늘어납니다. 굉장히 크게 연금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이죠.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근처에 그 국민연금 지사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니까요. 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수단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자산, 뭐 예를 들면 주택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금으로 전환해 보는 겁니다. 이 방법들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연금인데요. 사실 주택연금이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보통 이제 담보대출은 목돈이 들어오죠. 근데 이 담보대출은 조금 특이하게 매월 다달이 얼마씩 연금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그 돈을 받으셔가지고 생활비로 쓰시고요. 이 돈은 언제 갚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 부부 모두가 이제 사망하셨을 때 집을 팔아서 갚게 되는 구조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신형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한 명 사망했을 때 종신이 아니라 부부 모두 사망했을 때 종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국가에서 보장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상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아까 이 주택연금은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연금 수령의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갚으셔야 할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연금으로 받은 돈이 주택의 가치보다 더 많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돈을 뭐 주택금융공사나 뭐 은행에게 그 차액을 갚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자식이 갚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갚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남았을 때는 반대로 돌려줍니다. 자녀에게 돌려줘요. 그래서 훨씬 상속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연금은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금액을 최대 200만 원까지 연간 소득공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이 담보로 맡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본세를 25% 감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종신토록 이제 노후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상속이라든지 세금 면에서도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는 거 소개시켜 드립니다. 연금 수령액은요, 여러분들이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나이랑 그다음에 주택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요. 가입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커지고요. 그다음에 가입하시는 그 담보로 맡기시는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택연금은 많아집니다. 이 표는 제가 이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것이고요.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땡땡땡 해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땡땡땡에 들어가는 말은 뭘까요? 정답은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해서 주택연금을 받고 그 차액 또한 연금화해서 받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게 요지예요. 왜냐면 저렴한 주택일수록 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고요. 지금 9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분이 그냥 이 주택을 다른 거 없이 그냥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만 60세, 그다음에 주택가격 9억 원이기 때문에 매월 수령하시는 연금액은 191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요, 조금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좀 저렴한 집, 좀 규모도 좀 줄여가지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한 6억 원짜리 집으로 이사를 하셨고요. 남은 3억 원은 한 30년 동안 그 똑같은 액수로 나눠서 쪼개서 받으시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60세에 6억 원이니까 주택연금으로는 127만 3천 원이 나와요. 그리고 3억 원을 30년으로 쪼개면은 매월 83만 3천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21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아까 9억 원짜리 주택을 그냥 주택연금에 넣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엄청 많은 돈은 아니긴 해도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택연금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좋은 상품이다 한번 가입해볼까 하시는 분들께 가입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부부 요건이랑 그다음에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돼요. 부부 요건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분 이상이 만 50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주택 요건의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여러 채 갖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 공시가격이 합쳐서
9억 원 이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주택자시고 예를 들어 2주택자시고 만약에 주택가격의 가치 합이 9억 원을 초과하신다. 그러면은 3년 이내에 한 주택을 이제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하도 이제 집값이 뛰다 보니까요. 또 국민연금에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다가 여기에 이제 탈퇴하시는 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다고 합니다. 워낙 주택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입이랑 동시에 중도해지랑 재가입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도해지는 가능해요. 중도해지는 가능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은 대출이라고 했죠. 그 대출 받았던 거랑 거기에 붙는 이자랑 같이 갚으시면은 중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때 초기 보증료라고 해가지고 한 주택 가격의 1%에서 1.5% 정도를 주택금융공사 쪽에 납부를 하는데요. 이 돈은 중도 해지하실 때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를 하시면은 향후 3년간 재가입이 어려우시고요. 또 만약에 이제 가입하신 주택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9억 원을 넘어버렸다. 공시 가격이 9억 원 넘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이제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거는 주택연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이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를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도 주택연금이랑 비슷한 상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농지를 이 농지은행이라는 곳에다 맡기고 그리고 그 대가로 매달 다달이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아까 주택연금이랑 마찬가지로 종신형, 부부가 이제 죽으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 농지은행이라는 게 농어촌공사 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정부 지원 상품으로 계속 연금 수령이 보장이 됩니다. 상속도 아까랑 똑같아요. 주택연금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빌린 돈, 즉 연금이랑 이자죠. 이게 이제 농지 가격보다 많아도 그 초과분을 자녀분들에게 내라고 하지 않고요. 그거보다 오히려 이제 주택 가격이 더 올라서 우리가 받은 연금이랑 이자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을 상속해 줍니다. 또 세제 혜택도 있어요. 농지에 재산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6억 원 이하의 경우에 전액 감면해 주고요. 6억 원 초과할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한정해서 감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만 65세 이상이시고요.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연금의 가입자 조건이랑 주택 조건이 이제 따로 있었듯이 농지연금도 농지 요건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셔야 되고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 이래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에는 다 소개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월 연금 수령액을 좀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만 65세 기준이고 농지 이제 가치가 5천만 원이라고 할 때는 이제 매월 19만 원 정도를 이제 농지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라고 생각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네요. 아무튼 농지연금 월 수령액은요. 그 농지은행 농지연금 웹사이트에서 조건별로 입력하시고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입 조건이라든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이 농지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거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산을 연금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즉시연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연금이라든가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공공기관이 보증해주는 상품이었어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일단 그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상품의 개요는 뭐냐?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게 목돈을 맡기면은 보험회사가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운용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씩 연금으로 떼서 여러분들에게 지급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게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낸 돈 떼어서 지급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상품이냐? 그냥 내가 나눠서 인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저한테 반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사실 목돈을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해가지고 매월 정해진 것만큼 떼어서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갑자기 자녀가 와가지고 목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줘버리면 이제 저희 이제 소중한 노후자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새 금리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돈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매년마다 이제 어느 은행에 내 돈 맡기고 다시 또 만기 돼서 찾아가지고 또 다른 은행에 맡기고 돈 관리가 이렇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 이렇게 목돈을 맡기면은 보험회사가 알아서 돈 다 운용해주고 그 돈 떼어가지고 매월 연금으로 주니까 훨씬 돈 관리가 편리해지죠. 즉시연금의 장점은 편한 거예요, 편한 거. 목돈을 자기 은행이 알아서 연금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즉시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신형과 상속형, 확정기간형이라는 상품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종신형은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이 돈을 이제 나눠서 받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형 같은 경우에는 이 목돈의 원금은 그냥 냅두고 이자만 다달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분들에게 상속해주는 용도로 떼어놓는 거죠. 확정기간형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확정기간형입니다. 즉시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요,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금리 굉장히 많이 낮죠? 거의 1%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여기까지는 지급해주겠다 하는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가 떨어져서 0%가 된다. 그래도 안심하고 내 연금은 1%나 1.5%의 이율로 불어낼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즉시연금에게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길 때 이자 소득세 내시는 거 다 아시죠? 예, 이자 소득세 떼고 주잖아요. 그게 한 15.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즉시연금에 맡긴 돈은요,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보험의 차액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잘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대체 저희의 의료비 위험은 정확히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통계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삼성생명 조사 결과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아프셨을 때 평균 투병 기간은 6.1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의료비는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돈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적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 치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연간 치매 관리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절대 적은 돈은 아니죠. 매년 2천만 원씩 드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할 거는 간병비 같은 그런 간접 비용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으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품은 바로 보험입니다. 그렇죠? 보험을 통해서 미리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이제 질병이라든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비를 다 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험이 가장 좋은 선택인데, 제가 왜 이제 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기서 새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보험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아마 만기가 앞으로 얼마 안 남으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만기 80으로들 많이 가입하셨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100세 시대다 뭐다 해가지고 더 먼 미래를 또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험을 다시 새로운 걸 가입해야 되나? 보험 리모델링을 받아봐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넘어가고 싶어요. 보험 가입할 원칙을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첫 번째는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위험, 정확히 말하자면 의료비 위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득에 여유가 되는 수준에서 가입하라는 겁니다. 보험은요, 일단 가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한 이후에 이 상품을 얼마나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보험 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험료 수준이에요. 보험료가 비싸면은 결국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한 소득의 5% 정도에서 여유가 되시는 수준에서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랑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보험을 말씀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험은 뻔하죠. 여러분들 본인과 여러분들 가족, 배우자의 의료비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여유가 너무 안 된다면은 국민건강보험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난 여유가 조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실손 의료보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장을 노려보세요. 그리고 난 여유가 좀 더 된다. 난 돈이 좀 충분히 있다. 하시면은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좀 더 확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비상자금을 모아놓으시면은 간병인비라든가 보조식품이라든가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마련하시는 데 쓰실 수가 있겠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지 마셔야 될 보험, 피하셔야 될 보험은 뭐냐? 이거 일단은 종신보험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신 종신보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새로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실 때 종신보험을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피하냐? 종신보험이 뭐죠?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상품입니다. 근데요, 사람은 살아있는 이상 무조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신보험 보험금을 일단 가입하면 누구나 받게 돼요. 근데 보험사들이 바보는 아니죠. 이 사람한테 보험금 줄 거 뻔한데 그거보다 적은 보험료를 매기겠어요? 여러분 받는 보험금 그 이상의 돈을 보험료로 받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60대가 되셨기 때문에 또 이제 사망의 확률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소득의 여유가 잘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보험료 부담이 너무 올라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심사, 간편심사 보험 이런 건 피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 보험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이 그 보험이거든요. 이 보험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보험을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보험은 내가 아플 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몇 병이 있어도 가입된다고 하고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내가 아플 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요, 이 보험은 어떤 보험이냐면 종신보험이에요. 아플 때 의료비 주는 보험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보험금 주는 보험이에요. 따라서 이런 보험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 멘트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이 보험을 묻고 따지고 살펴보세요. 이게 종신보험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은 여유가 안 된다면은 국민건강보험을 잘 유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국민건강보험이 보험 효과는 굉장히 좋아도 보험료가 좀 비싸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보험료는요, 올해 소득이 아니라, 올해 재산이 아니라 작년의 소득과 작년의 그 재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책정이 되고요. 이 낸 돈을 다시 이제 내년에 정산해가지고 마치 연말정산 하듯이
더 냈으면 공단 쪽에서 돌려주고 못 냈으면 저희가 더 내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작년에 소득이랑 재산이 많았다가 올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재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나의 능력은 올해 줄어들었는데 정작 보험료 액수 자체는 작년에 그 높았던 걸 기준으로 내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 나의 올해 소득의 기초에서 보험료를 조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구를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7월에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8월 이후에 신청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7월에 이 보험료를 다시 조정해달라라고 신청을 하시면요. 6월부터 소급해가지고 보험료를 낮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8월 중에 이 신청을 하면요. 이전 걸로 소급되는 게 아니라 9월 달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건보료 감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의 요건들을 충족하실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추가로 살펴가지고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65세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세대 전체가 70세 이상인 경우,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만 55세 이상 단독 세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를 신청해서 감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안 좋은 점은 이게 자동으로 적용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자동 적용이 아니에요.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이제 보험료를 조금 싸게 내시는 게 좋으시니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보험은 노후 실손의료보험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 실손의료보험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아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만기겠죠, 만기. 아마 80세 만기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100세까지 내가 이거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제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이 보험은 이제 1년마다 갱신이 돼가지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해요. 한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이 정도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싼 보험이에요.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기부담금이라고 하죠.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 전액을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주지 않아요. 항상 의료비 일부는 저희가 내고 그 나머지 돈을 이제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 비율이 일반적인 젊은 친구들이 가입하는 실손 의료비에 비해서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시를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입원을 해서 급여 의료비 50만 원이랑 비급여 의료비 50만 원이 발생했어요. 의료비가 총 10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 돈을 다 이제 이 보험에서 주는 게 아니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실제 54만 원에 지나지가 않아요.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뒷장 보시면은 실손의료보험의 이제 주요 특징을 제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매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치매 걱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에 이제 덩달아서 치매보험의 인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매보험에 가입하셨다가 정작 이제 치매가 오셨는데 치매에 대한 보장을 못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만기가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보장을 못 받으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보험에 일단 가입하신 이상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고를 드릴 게 보험이라는 거는 보장 범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보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드리는 꿀팁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아마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다소 높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더 넓게 보장받고 보험료를 더 내실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보험료 저렴하게 그냥 통상적인 그 보험에 가입하실 것인가? 먼저 팁 중 하나는 경증 치매랑 중증 치매 모두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라는 거예요. 치매도요, 그 수준에 따라서 등급이 다 나눠져 있어요. 가끔 정신이 혼란하고 가끔 견망증이 있더라도 평소에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경우는 경증 치매에 속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다 치매라고 생각하죠. 이런 치매까지 보장받고 싶으시다면은 경증 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셔야 돼요.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치매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항상 이제 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계시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지 이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치매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치매, 가끔 정신을 잃으시고 가끔 혼란해하시고 이런 치매까지 보상받으시려면은 경증 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까지 가입해야 한다.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장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 연령별 치매 환자 지금 구성 비율인데요. 80세 이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치매가 젊은 그 노인 시기보다는 좀 나이 많은 노인 시기 이때 발병을 하거든요. 따라서 만기를 80세 이전으로 짧게 가져가시면은 치매 보험료는 낼 대로 내시고 정작 이제 치매에 걸리셨을 때 치매 위험군에 속하는 나이가 되셨을 때 보장은 받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기를 좀 길게 가져가시라. 80세 이후까지 보장받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고드렸듯이 이렇게 가입하시면 보장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금은 올라가요.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보험료를 부담하실 수 있는 능력이랑 잘 비교하셔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드리고 싶은 제도는 보험금 대리 청구인이라는 제도예요. 보험금을 찾으실 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험을 여러분들의 명의로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플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상품이라면은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험회사에 방문해야지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프시다면 치매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시다면 몸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보험회사에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시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가 보험금 대리 청구인 제도입니다. 이 대리 청구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셔도 여러분들이 좀 상황이 안 좋으셔도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가서 보험금을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보험금 대리 청구인을 지정해 놓으면은 좋겠죠. 이렇게 해서 또 보험 부분을 저희가 이제 뚝딱 또 마쳤네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일확천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확천금 대신에 이제 자산을 이제 착실히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품은 주식이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는 굉장히 좀 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점점 좀 도전적으로 주식에 이제 투자하고 계신 모양을 보입니다.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증시라는 건요, 우리나라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따라서 증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경제를 스몰 오픈 이코노미,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들 많이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교역 시장, 수출 수입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 즉 주식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 그 주식은요, 해외 수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해외에서 소비를 많이 하면 우리나라가 더 수출을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경제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가 우리 또 경제의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또 해외 금융시장 동향에 민감합니다. 요새 지금 외국인들이 막 빠져나가고 있어가지고 코스피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 시장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동향, 외국의 금융 정책, 외국의 금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모든 나라가 다 동등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히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국가는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고 가장 많이 수입하는 주요 교역국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랑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G2라고들 많이 하죠. 이 G2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국가는요,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서로 세계 패권을 두고서 싸우고 있죠. 뭐 미중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기술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국가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좀 미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굉장히 크게 위축되어 버렸죠. 지금 저희 25명만 모인 것만 봐도 굉장히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이라든가 모임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이 이렇게 제한되면은 사회 활동이 제한되면은 경제적인 활동, 뭐 생산이나 소비 같은 활동도 제약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지만 코로나는 엄밀히 말해서 전염병 문제지만은 경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경기 침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 미국의 한국은행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조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했어요. 2020년 2월쯤에 이제 코로나가 미국 쪽으로 이제 넘어왔거든요. 그 다음 달인 3월에 연준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 기준금리.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죠. 기초가 되는 금리인데요. 이 금리를 제로 금리로 확 떨어뜨려 버렸어요. 금리를 거의 무료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끔 금리를 확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무슨 짓을 했느냐? 매월 국채랑 뭐 담보증권 이런 것들을 1,200억씩 매월마다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채권을 연준에서 사들인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시장에 풀린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돈이 시장에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 돈을 막 갖고 그다음에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무슨 짓을 했느냐? 재난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극도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은 개인이 알아서 그냥 자기의 생활을 꾸리도록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야겠구나, 생계를 책임져야겠구나 하면서 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1차, 2차, 3차 굉장히 막대한 규모를 뿌렸어요. 연준이 무엇을 했든 정부가 무엇을 했든 공통점은 이거예요. 시장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돈이 넘쳐 흐르게 하라. 돈이 유동성이 풀리게 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제일 먼저 주식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식시장이 꿈틀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발발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확 내려갔거든요. 미국 증시가 확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돈을 푸니까 다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좀 비슷하죠. 계속해서 이제 몇 년 동안 박스권 장세에 머물고 있다가 코로나로 이렇게 돈이 풀리니까 확 올라갔어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2월에 있는 주식이랑 지금 올해 8월 주식을 비교를 하면은 S&P 500이라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거든요. 이게 35%나 꽁충 뛰어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주식만 올랐냐? 그렇지 않아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덩달아서 가격이 엄청나게 불어올랐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산,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 올랐다고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소비자 물가가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주식이라든가 집값이라든가 이런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먹는 것들, 식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우리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덩달아 뛰기 시작했어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6월 기준으로 5.4%예요. 작년보다 5.3% 물가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돈을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경기가 과열되고 있어요. 물가가 막 오르고 있고 사람들이 막 소비하려고 하는 심리가 엄청나고 집값도 막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슬슬 돈 많이 풀던 거 다시 걷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가 이제 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매월 1,200달러씩 1,200만 달러씩 이제 자산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 이제 그만 사겠다라는 논의가 지금 미국에서 오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연준 의장이 지금 저기 보이는 파월이라는 양반이거든요.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은, 먼저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한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는 말은 이제 연준의 정책 기조가 과거에 돈을 풀던 거에서 다시 돈을 회수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 논란이 굉장히 금융시장의 촉각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쯤 연준이 이제 자산을 거두고 금리를 인상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일단은 통상적으로 다수설은 올해 4분기에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내년 초에 자산 매입을 축소할 것이고, 그 다음에 2023년 말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어요. 지금 현재까지 합의가 그래요. 근데 최근 워낙 물가가 급등하고 워낙 수요가 뛰다 보니까 이 시기를 앞당기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제였나요? 댈러스 연준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은 9월 달에 바로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논의하자. 그리고 10월 달에 바로 자산 매입 축소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연준에 있는 클라리다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 말에 금리를 인상할 게 아니라 그냥 2023년 초에 금리 인상해버리자. 한 1년 정도 일찍 금리 올려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미국에 풀려있던 돈이 줄어드니까 미국 돈 가치가 희소해져요. 미국 돈이 희소해져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외국 투자자들, 사실 원래는 미국에 투자해봤자 수익률이 낮아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물론 우리가 지금은 선진국이 됐다고 하지만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요. 우리 같은 신흥국에 투자해요. 근데 미국에도 이제 투자를 하면은 돈을 많이 준대요. 왜냐면 금리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럼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시장 같은 곳에 투자할 필요 있나? 그냥 원래 있던 미국 시장에 투자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투자했던 돈을 다시 걷어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요동치게 돼요. 여태까지 쭉 올라가고 있다가 흔들려요. 그러면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같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은 미국의 더 높은 금리를 쫓아서 자금이 이탈할 테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 많이 줄게. 야, 그냥 우리 나라에 있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결국 지금 굉장히 금리가 저렴하지만은 결국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하면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고 계시다 하시면은 지금 좀 투자하시고 있는 규모를 좀 다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빚을 내서까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그 부채 규모를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면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물론 지금 코로나19 지금 델타 변종이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불확실성의 요지는 있어요. 만약에 델타 변종이 너무 심해서 경기가 위축된다 하면 미국도 쉽게 금리를 인상하진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바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미국에서 좀 돈을 걷어들일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중국 경제를 보면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이걸 방역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 18.3%,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우리나라 연수익률이 연 그 성장률이 4%, 3%, 2% 이렇게 굉장히 낮은데 중국은 연 18.8%, 3%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전문가들 관점에서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이런 성장률을 좀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중국 기업들의 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요. 약간 우리나라 그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랑 비슷해요. 그때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려고 더 많이 기업 규모를 불리려고 해외에서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빚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한보 철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빚을 못 갚고 부도를 내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돈을 빼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중국도 비슷해요. 중국도 이제 이 기업들이 자기네들 성장성, 규모, 투자를 위해서 달러 빚을 그렇게 많이 냈어요. 그리고 지금 채무 불이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부도를 내고 있고요. 채무 불이행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특이사항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 채무 불이행이 민간 기업에, 일반 기업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국유 기업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채무 불이행을 한 기업 중에서 50% 정도가 국유 기업이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뭐 지방 정부가 빌린 돈, 뭐 지방 은행이 빌린 돈, 그 다음에 뭐 부동산 회사가 빌린 돈, 여기에 굉장히 부도가 많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한국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은행이 쉽게 금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경기를 더 좋게 하려면 돈을 막 푸는 게 좋겠죠. 근데 돈을 막 풀 수 없는 게 돈을 막 풀면 부채가 더 많이 빌릴 테니까. 더 많이 빌리고 채무 문제가 더 심각해질 테니까. 그래서 쉽사리 돈을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지금 최근 또 하나의 특징은 당국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보이시는 사람 누구죠? 여기 있는 분 누구죠? 마윈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알리바바 창립자죠.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어요. 왜? 공산당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너희 너무 독점 기업인 것 같아 하면서 중국 당국이 제재를 때렸어요. 벌금도 때리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창립자니까 알리바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그 지배 구조도 정리했어요. 너 가진 것 좀 줄이고 그 돈으로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국유 기업들이 그 자리를 이제 대신 차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연례 기업 보고서에 이제 창립자니까 마윈의 이름이 항상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도 다 삭제해 버렸어요. 이것처럼 고강도의 민간 기업 규제를 하고 있어요.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교육 근절 대책을 내면서 사교육 기업도 때렸고요. 부동산 기업도 막 때리고 있는 걸로 보여요. 골드만삭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일주일에서 한 번 이상 이 중국 당국이 민간 기업을 규제를 했대요. 그래서 월가 기업들은 이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아시아 쪽, 저희 쪽 말하는 거죠. 이 나라에 투자하고 싶으면 중국에 하지 마라. 다른 나라에 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워낙 당국에서 이제 기업들을 때려대고 그거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투자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처한 지금 오늘날의 상황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으냐? 사실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왕도는 없어요. 다시 기본에 충실한 게 방법입니다.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 저비용 투자.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거는 이제 주가의 일시적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 상승에 걸어라 이런 거죠. 근데 오래 투자한다고 해서 주식이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상승할 옥석을 가려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교훈이고요. 분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여러 자산에 투자하라 라는 거죠. 왜 우리가 여러 자산에 투자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떤 자산의 미래 수익률이 높을지 몰라요. 여기 보시면은 각 연도별로 그 자산군들 중에서 이제 수익률이 높았던 자산이랑 수익률이 낮았던 자산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색깔이 그 일종의 자산군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하죠. 이 열을 한 색깔로 채운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냈던 자산이 바뀌어요. 어느 해에는 금이었다가, 어느 해에는 뭐 미국 대형주였다가, 어느 해에는 소형주였다가, 어느 해에는 채권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자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게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 소개해드릴 부분은 적립식 투자라는 부분이에요. 적립식 투자라는 것도 아까 분산 투자랑 비슷해요.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가 무릎인지 모르고요. 어디가 어깨인지 몰라요. 그리고 막상 무릎에 오면은 겁이 나요. 여기서 더 떨어질까 봐. 그래서 무릎에 투자 못해요. 한참 기다렸다가 항상 꼭지에서 사게 되죠. 적립식 투자의 교훈은 뭐냐면은 매월마다 꾸준히 투자를 해서 이 무릎으로 내려간 시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투자하면은 언젠가는 무릎을 잡게 되어 있고요. 언젠가는 보통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를 해서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비용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비용이 낮아지면은 당연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명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반 금융상품도 좋지만은 절세 상품을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을 높여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그 절세 상품 중에 하나는 연금저축이고요. 또 하나는 중개형 ISA라는 상품이에요. 두 상품 모두 일종의 바구니처럼 이 바구니 안에 펀드라든가 ETF 같은 투자 상품을 담아서 투자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두 상품의 특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대 혜택이라고 했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신 돈 중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16.5%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입하신 돈을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정산하실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공제를 받으신 돈이랑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5.5%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아까 이자소득세가 16.5%라고 말씀드렸었죠. 훨씬 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세 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는 손익 통산 후에 순소득, 그러니까 어떤 자산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자산은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합쳐가지고 순수하게 소득이 난 부분만, 순수하게 수익이 난 부분만 세금을 때리는데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예요.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데 훨씬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해요. 9.9%. 16.5%, 15.4%에서 훨씬 더 낮은 세율이 발생한다는 거죠. 두 상품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도 하면서 세금까지 절약하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될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DLS라든가 DLF 이런 상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파생 결합 상품이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최근에 은행에서 잘못 팔아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생이란 뜻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에 파생을 해서 이 상품의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품 고유의 수익률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이 상품의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파생하는 구조가 안전하지 않아요. 작년에 이제 아까 그 DLS나 뭐 이런 파생결합 상품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왜 문제가 됐었냐면 이 상품을 팔면서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은행원들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익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손실이 별로 안 커 보이죠? 지금 이 가로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 손실 부분인데 손실이 굉장히 적게 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팔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수익 구조로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손익 구조라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상품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지금 마지막 챕터를 앞두고 있네요. 요즘 사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워낙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워낙 또 많이 대처법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사기를 잘 현명하게 피해 가실 수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기범들도 같이 진화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검사다, 경찰청이다, 금감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속였는데 요즘에는 전화가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서 일단 들어오고요. 메신저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 엄마 나 딸이야. 나 돈 좀 붙여줘. 아니면 엄마 나 딸인데 신분증 사진 좀 찍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넘기게끔 유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공문서를 위변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안 속으니까 이제 뭐 영장이라든가 뭐 조사 방법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부분은 진짜 검찰이 나를 기소했나 보다. 고소를 당했나 보다. 하면서 이제 돈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최근 이제 코로나19로 정부에서 또 워낙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원금을 인 것처럼 빙자해가지고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지원을 준다고 하는 은행 쪽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례 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메신저 피싱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낯선 번호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낯선 번호로 왔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제 궁금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낯선 번호로 했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근하다가 핸드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대리점에 맡겼거든. 그 대리점에서 그냥 빌려준 폰으로 지금 연락하는 거야. 근데 나 뭐 본인 인증 받을 게 있어서 그런데 뭐 신분증이랑 뭐 좀 카드 번호 알려주고 비밀번호 좀 알려줘.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받으셨을 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사실 일단 낯선 번호로 왔다는 것부터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전화를 해보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딸한테 직접 전화해봐요. 너 이런 거 보냈는데 너야? 네가 한 거 맞아? 한번 확인해보세요. 확인하면 금방 들통나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공문서 위조 그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장이라든가 뭐 조사 허가서라든가 굉장히 지금 그럴듯하게 이제 꾸며놨어요. 이런 걸 받으셨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감원 133이나 경찰청 112 이 번호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사기가 맞느냐 아니냐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라고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제도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신청하시면은 뭐 공동인증서를 바꾸신다든가 아니면 큰 돈을 이체하실 때 추가적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그 스마트폰에서만 이제 이용이 가능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좀 제한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지연 이체 제도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체했을 때 일정 기간은 자유롭게 이체한 거를 취소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체하셨을 때 한 2시간 30분 정도는 이체를 취소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 30분이 지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송금하시는 분들께 돈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체가 지연된다. 이체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내가 잘못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은 좋아 보이지만은 실제 이제 돈이 전달되기까지, 여러분들 이체하시는 분께 돈이 전달되기까지는 3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급하게 뭐 돈을 보내야 한다. 이때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소액씩 송금하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 지연 이체 제도를 신청하지 마시고 큰 돈 보내는 그런 계좌 있죠. 그런 계좌에는 은행 지연 이체 제도를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앱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청에 사이버캅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이 사이버캅이라는 앱은 뭔가 악성 앱들, 이런 스미싱, 금융 사기범들을 이용하는 앱들을 사전에 탐지해서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앱을 통해서 앱 내에서 즉각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시간 강의가 절대로 짧은 강의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좀 긴 강의거든요. 사실 대학 강의도 한 1시간 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 앉아 계셔가지고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뭐 이번 강의가 아니더라도 지금 밑에 제 이메일 주소 적혀 있거든요. 이 이메일로 정리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금공단